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계교재 정리 2탄 대기해양단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지질단원보다 개인적으로는 대기해양단원에서 발령될 여지나 또는 고난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질단원보다 오늘 파트에 더 힘을 실었고, 그래서 내용 같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태풍에 의한 해일의 발생이라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같이 읽어볼까요? 자, 태풍이 해상에 위치하면 주변보다 해수를 누르는 압력이 약하므로 해수면이 주변보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압이 낮아져서 해수면이 높아지고요. 또한 강풍도 해수면을 상승시킬 수 있다. 강한 바람이 해수를 밀어올려 해수가 해안을 더 쌓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심이 얕아지는 해안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 높이가 더 높아지고 해안을 덮쳐 해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폭풍해일이라고 하고요. 또한 해일의 발생 시기가 만조와 겹치면 더욱 피해가 커진다. 이 만조와 간조가 조석이기 때문에 G2에서 배우니까 안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만조, 간조, 조석에 대한 내용은 중3 때 다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태풍에 의한 해일의 발생, 폭풍해일, 그다음 만조에 의해서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수능 특강 위성 영상의 해석 파트입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위성 영상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위성 영상의 해석, 가시 영상은 다들 잘 하시거든요. 흰색이면 두껍다 이런 건 잘 하시는데 적외 영상을 좀 잘 못합니다. 적외 영상은 높은 구름일수록 흰색을 띄어서 높은 구름일수록 흰색을 띈다. 그러니까 흰색을 띄면 적외 영상에서 흰색이면 구름이 높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구름이 높다라는 건 온도가 낮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온도가 낮으면 적외선 에너지를 적게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흰색일수록 적외 에너지는 적게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 부분을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 따라서 시험도 그쪽을 낼 겁니다. 그리고 가시 영상은 태양빛이 있어야만 이용 가능하고 적외 영상은 태양빛이 없으면 이용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4페이지 날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황사가 발생하려면 발원지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어떠한 기류가 나타나야 되냐? 상승 기류가 나타나야 되고요. 지표면의 토양은 건조하고 또한 입자도 작아야 합니다. 이게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이 내용이 기출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로 나왔을 때 이거 꽤 문제를 많이 틀렸었거든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황사의 발원지는 B지역보다 A지역일 가능성이 크다. A지역은 보면 고기압이고 B지역은 저기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B지역일 가능성이 크죠. 저기압에서 상승기류가 발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3월 6일에 백령도에는 하강기류가 상승기류보다 강했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 그래프를 보면 황사 농도가 3월 6일에 높습니다. 3월 6일에 백령도에 황사가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황사 피해를 입기 위해서는 발원지에서는 상승기류이지만 피해를 입는 지역에서는 하강기류가 발달해야만 그 황사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왜 많이 틀렸었냐면, 볼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황사 지역에서 고기압, 우리나라에서 저기압,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황사 피해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요게 아니고요. 요게 아니고 어떤 개념으로 되냐면, 자, 이 황사 발원지에서 저기압이 발달해요. 그래서 상승기류로 황사가 올라갑니다. 그럼 상층부에서는 항상 편서풍이 불고 있죠. 중위도에서는 편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편서풍으로 우리나라 쪽 동쪽으로 도달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고기압이 발달한다면 하강기류로 인해서 황사 피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황사가 도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주의하시고요. 넘어와서 자, 기출문제 풍향풍속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기출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나 그래프를 보면 이제 이 풍향에 대해서 이제 점을 찍어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잠깐만 보면 이 SE 쪽에 점이 있잖아요. 이 SE 쪽에 있는 점은 남동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퍼센트는 이 비율을 의미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 좀 많이 틀렸습니다. 물론 선지가 좀 낚시 선지여서 많이 틀렸던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자료가 나올 때는 좀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실제로 기상청에서 쓰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람장미라고 해서 NWSE 해가지고 풍향과 풍속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바람장미입니다. 이 바람장미는 지금 그래프를 보면 이 빈도, 풍향 출현 빈도도 나와 있고요. 풍속 계급은 이제 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변형한 게 사실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고,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바람장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색을 넣을 순 없지만 우리가 음영 처리해서 엘니뇨 라니냐 문제 풀 때 많이 봤을 거예요. 흰색에서부터 회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이 평균 바람 속도도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출현 빈도죠. 5%, 10%, 15%, 20%. 얘는 기출에서 이미 나왔던 형태인데 이 기출 문제에서는 풍속은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바람 장미를 이용한다면 풍속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 잘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03페이지의 대기대순환 볼게요. 대기대순환 요 파트에서 우리가 자주 넘어가는 부분이 이 위도에 따른 열수지입니다.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남는 에너지를 대기화해수가 순환시킨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위도 38도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과잉도 아니고 에너지 부족도 아닌 딱 그 지점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예전엔 어떤 기출문제가 나왔냐면 나는 태풍 문제니까 가만 보겠습니다. 가를 보시면 기역은 고위도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고 니은은 에너지가 딱 알맞죠. 그래서 기역 문제 기역에서 지구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많죠. 고위도니까. 니은 남북방향 에너지 수송량은 니은에서 가장 적다. 사실 이전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형태가 되게 많이 나와서 많이 푼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니은에서는 남북방향 에너지 수송량이 적은 게 아니고요. 가장 많습니다. 이게 적다는 거는 아닌 건 알겠는데 가장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적도지방에서 에너지가 남죠. 그래서 고위도로 보냅니다. 그럼 그 남은 에너지를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적도 10도 20도 38도라고 해볼게요. 자 이러면 태양 마이너스 지구 에너지 즉 남는 에너지를 만약에 표현한다면 약 100 정도 남고 80 정도 남고 50 정도 남고 여기선 빵이겠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수치로 표현하면 더 설명이 쉬울 거예요. 그러면 수송하는 에너지는 적도는 100이 남으니까 100을 그대로 수송할 겁니다. 그쵸? 근데 이 100을 위도 10도 쪽으로 보내겠죠. 고위도로 보내잖아요. 그럼 이 위도 10도는 적도에서 100이 왔어요. 그럼 이 100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그대로 고위도로 보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도 이 에너지가 남기 때문에. 따라서 이 위도 10도는 100에다가 자기가 남는 에너지 80까지 더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위도 20도는 100에다가 80을 받았는데 얘도 자기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남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남는 에너지를 또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남는 친구들은 밑에서 올라오는 에너지를 다 보내면서 자기 에너지까지 더 추가해서 보내는 겁니다. 따라서 남는 에너지가 0인 위도 38도 40도 부근인 위도 38도에서는
가장 수송 에너지가 많게 되죠. 마지막으로 자기 에너지 0 딱 넣고 수송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위도 38도가 제일 높고요. 수송량이. 그 다음에 점점 고위도로 갈수록 이제 뭐 40도, 50도 갈수록 이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자기가 에너지가 부족해지죠. 따라서 받은 에너지의 10 정도를 빼갑니다. 그러고 수송. 50도에서는 20을 빼가고 수송.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위도 38도에서 가장 많은 남북 방향 에너지 수송량이 있다. 라는 거 충분히 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런 파트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얘기를 하니까 더 이어서 남극순환류 얘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 남극순환류 문제가 나왔었는데, 남극순환류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남극 방향을 바라보는 문제가 나오면 우린 좀 당황하게 돼요.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가 서에서 동인지를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 경도선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경도선으로 살펴보면, 여기 180도, 120도, 60도, 0도, 60도, 120도 웨스트랑 이스트가 나와 있죠. 180, 자, 이거는 우리가 엘니뇨 문제를 풀 때도 나오는데, 엘니뇨 문제를 풀 때 보통 왼쪽에 이스트 써있고 오른쪽에 웨스트 써있습니다. 막 120도 이스트, 여기 막 60도 웨스트 이런 식으로. 근데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에서 동으로 갈수록 이 이스트 있죠. 120도 이스트, 더 값이 클 거예요 아마. 이 이스트 값이 감소를 합니다. 뭐 100도 이스트, 80도 이스트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왜 그러냐면 서에서 동으로 갈수록 이 이스트 값은 줄어야 되죠. 왜냐면 동쪽으로 가니까. 아니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 120도 이스트가 아니라, 자, 이게 140도 이스트, 160도 이스트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커져요. 동쪽으로 커지는데 180도 선을 넘고 나서는 이게 160도 웨스트, 140도 웨스트 이런 식으로 웨스트 값이 줍니다. 웨스트 값이 준다는 것은 동쪽으로 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 경도 관계를 살펴보시면 이스트라고 동쪽이고 웨스트라고 서쪽인 게 아닙니다. 이스트에서 웨스트 쪽으로 가면 이게 서에서 동, 상대적인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여기가 120도 웨스트고 60도 웨스트고 0도 60도 이스트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동쪽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에서 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 이 남극순환류의 흐르는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남극순환류가 요런 식으로 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 쉬웠던 게, A해역에서 해류는 니은 방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에서 동쪽이니까 니은인가? 이렇게 풀면 맞는데, 요쪽에다가 물어보면 방향이 좀 헷갈리죠. 아래쪽에다가 만약에 A해역이라 해놓고 문제를 물어봤다면 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은 또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점점 잘하니까, 컷이 높아지니까 난이도를 살짝씩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류 문제를 볼 때, 표층 해류 문제를 볼 때 그냥 바다에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놓고 그러한 해류 문제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다 잘 풀잖아요. 그런데 남극 방향으로 본 이런 지구본에서 남극 방향을 바라본 요런 모양들은 좀 어색할 겁니다. 그래서 잘 틀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 통해서 문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수능특강 120페이지에 나와있는 4번 문제, 날개 4번 문제, 북반구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고기압성 바람에 의해 표층의 수는 땡땡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 하셨으면 아실 텐데, 고기압성 바람에 의해 표층의 수는 침강하고요, 저기압성 바람에 의해서는 표층의 수가 용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북반구와 남반구가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북반구와 남반구는 반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침강하면 남반구에선 용승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수특 이 개념에서도 설명했었지만 이 수특 단원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고기압성 바람, 저기압성 바람, 이게 북반구, 남반구에서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반대가 되고, 또한 에크만 수송에 의한 방향도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플러스인 개념처럼
반대에 반대가 돼서 그대로가 됩니다.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는 상관없이, 북반구 남반구 상관없이 고기압은 침강, 저기압은 용승입니다. 따라서 태풍에서는 용승이 일어나고 이게 6월 모의고사에서 연계가 되었었죠. 그 다음 페이지 123페이지에 우리가 좋아하는 세차운동, 자전축 경사방향, 20률 변화에 밀란코비치 주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공전궤도 20률과 공전궤도 긴 반지름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이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공전궤도 20률이 변하더라도 공전주기가 일정하면 공전궤도 긴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두고 많이 찌그러진 궤도를 그릴 때, 그 다음에 원궤도를 그릴 때 약간 사람 심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이 공전궤도 긴 반지름은 거리가 같아야 돼요. 그건 이제 케플러 법칙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지 원당에서는 안 배우죠. 하지만 문제를 낼 수는 있습니다. 자, 이 20률이 변한다는 거는 긴 반지름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이 찌그러진 정도, 이 짧은 반지름의 길이가 변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런 식의 궤도가 있다면 원궤도는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이런 식으로 원궤도를 그리게 되면, 자,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줄어든 길이랑 늘어난 길이가 같아야 돼요. 요 개념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그림이든 문제 그림이든 다 살펴보시면 20률이 얼마나 커지든 작아지든 간에 공전궤도 긴 지름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136페이지 1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나의 대기대순환의 변화로 사막화 지역 확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사막화 지역이 확대되면 사막화 지역에서는 지표 반사율이 증가합니다. 지표 반사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쪽에 대기가 냉각이 되고요. 반사율이 증가하면 기온이 낮아지죠. 냉각이 되어서 하강 기류가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왠지 사막 더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질 것 같지만 반사율이 증가하여 기온이 감소해서 하강 기류가 활발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138페이지 14번 문제입니다. 이건 니은 선지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 음의 피드백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피드백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 수능 특강 독서 지문에도 나왔는데 이 피드백이라는 거는 어떠한 이게 사실 생물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칠판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A라는 현상이 B를 일으키고 이 B가 A를 강화시키면 이것은 양의 피드백입니다. 그런데 A가 일어나서 B가 일어나요. 근데 이 B가 not A를 일으키면 이건 음의 피드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시로 설명하는 게 좋겠죠. 자, 집어넣고, 자, 지구온난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A입니다. 그래서 극지방의 빙하량이 감소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을 했어요. 혹은 극지방의 빙하량이 감소하게 되면 해수면 상승 말고 빙하량 감소해서 그러면 반사율이 낮아지죠. 반사율이 낮아지면 기온이 올라가겠죠.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그러면은 기온이 증가해요. 그건 지구온난화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은 양의 피드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량이 감소하고 다시 지구온난화가 됐다. 이건 양의 피드백인데, 니은에서 나오는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 음의 피드백이란 무슨 말이냐면,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증발량이 증가해서 구름의 양이 증가를 했어요. 그럼 이 구름의 양 증가를 우리가 여러 개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구름의 양 증가가 첫 번째로는 수증기의 증가로, 온실기체 증가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구름은 하얗기 때문에 반사율이 높습니다.
반사도가 높아요. 알베도라고 하죠. 알베도가 높아요. 그래서 반사도가 높아서 지구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면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낮 지구온난화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음의 피드백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피드백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면 되는데 다른 문제보다는 중요성은 좀 떨어집니다. 48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수능 완성 48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자, 이건 그림 가와나는 기상위성 영상 자료인데 우리나라에서 영상을 관측할 때는 초저녁이다. 이게 예전에는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문제 푸신 분들 알 거예요. 그 태양이 안 떠 있는 시간을 제시해 줍니다. 뭐 오전 4시 아니면 오후 9시 이런 식으로 딱 준 다음에 가시광선 영상은 안 보이게 줘요. 혹은 영상이 보이게 한 다음에 이건 가시광이냐 적외냐 맨날 그렇게만 물어봤었는데 6월 모의고사 20번 문제 그 적외 영상과 엘니뇨 라니냐 섞은 그 어려웠던 문제 이후로 조금 더 어렵게 이 적외 영상, 가시광 영상 문제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나 가시광선 영상에 우리나라는 영상이 보이는데 우리나라보다 서쪽은 안 보입니다. 그럼 이때가 초저녁인지 아침인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살펴볼 때는 자, 우리나라는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동쪽도 보여요. 더 동쪽도 보여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태양은 동쪽에서 뜹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동쪽에서부터 태양빛이 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 뜨는 거 보러 갈 때 동해, 정동진으로 많이 가죠. 거기서 먼저 첫 해가 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쪽으로 쭉 가서 해를 봐요.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뜨죠. 그러면 이 나 가시광선 영상을 통해서는 이게 초저녁이 아니라 새벽, 아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궁금해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상청에 가서 따왔습니다. 이게 왼쪽 자료가 11월 22일 오전 7시 10분 자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겨울에 가깝기 때문에 아침 7시에도 해가 잘 안 뜨죠. 그래서 기상위성 영상이 거의 동쪽에만 보이고 우리나라에도 아직 잘 안 들어와 있는 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입니다. 오후 5시 30분이면 이제 해가 지죠. 거의 겨울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쪽 깜깜한데 우리나라 쪽보다 더 서쪽에는 이 위성 영상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서쪽은 더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아직 해가 안 졌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 오른쪽 시간 구분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안 보이면 밤이다 이렇게 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동쪽은 보이거나 서쪽은 보일 때 이게 해가 진 직후인지 해가 뜨기 직전인지를 낼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60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뭐 별 어려운 건 아닌데 왜 가져왔냐면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랑 표층연분 그래프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표층연분 뭔지 안 알려줘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층연분은 극지방에서 갑자기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북극에서 감소합니다. 이 북극해에서 빙하의 융해가 활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염분이 낮아지는 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61페이지 7번 문제 니은 B와 C의 질량을 1대1로 혼합한 해수의 밀도는 1.027kg/cm 세제곱센티미터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잠시 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B와 C를 1대1로 혼합하면 수학에서 배운 B와 C의 이 중점이 됩니다. 중점에서는 1.0275보다 밀도가 커집니다. 이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79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북반구와 남반구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농도 변화, 연중 변화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남반구는 사실 육지가 거의 없어서 식물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의 변화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북반구가 변화가 크다라는 거는 다 아실 건데 그래서 A와 B는 남반구, 북반구 이걸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좀 주의해줘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아예 남반구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아예 남반구의 이 연중 변화를 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념이 여름에 CO2가 적어지고요, 겨울에 많아집니다. 이 개념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여름 하면 8월, 겨울 하면 1월 혹은 2월이 떠올라요. 여름 7월이라 할게요. 여름 7월, 겨울 1월이 떠오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북반구에 사니까 당연히 여름은 7월이고 겨울은 1월인 거예요. 그런데 남반구에서 여름이라고 표현하는 계절은 1월이고요. 겨울이라고 표현하는 계절은 7월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남반구에서는 여름과 겨울이 달라요. 우리나라랑 북반구랑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름이 1월이고 겨울이 7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지에 남반구 그림을 주고요, 남반구라고 예를 들어 남반구라고 말을 했어요. 이미 남반구라고 했을 때 선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 이 지역에서는 1월보다 7월에 CO2 농도가 낮다 라고 하면, 1월보다 7월 CO2 농도가 낮다, 7월 여름이니까 맞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 여름이고 이게 겨울이 들어가면 이건 틀리죠. 여름보다 겨울에 CO2 농도가 낮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료에 계절로 자료를 줘요. 계절로 자료를 줘요. 계절로 자료를 준다면 1월에 CO2가 낮고 7월에 높겠죠. 왜냐면 남반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위에 있는 자료를 보고 여름보다 겨울에 CO2가 낮다를 보면, 겨울에 1월에 CO2 낮네 해서 동그라미 골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 위주의 사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반구, 남반구에 낚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것들 잠깐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 18번 문제가 기역, 니은, 디귿, 선지 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문제 한번 다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20번 문제는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성 영상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죠. 이게 나는 어렵게 내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어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원에서.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엘니뇨 라니냐는 무난하게 나올 것 같고요, 엘니뇨 라니냐가 다시 이렇게 영상이랑 결합돼서 내진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엘니뇨 라니냐가 어렵게 나온 게 아니고요, 위성 영상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위성 영상의 해석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걸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위성 영상의 해석에서 어렵게 나와봤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외 영상은 적외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높이 있으면, 구름이 높이 있으면 밝게 보여요. 근데 높이 있으면 온도가 낮고 적외 영상이 적어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적외 영상이 적게 나오면 밝게 보이게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적외 영상이 적게 나오는데 밝다, 적외 영상이 적게 나온다, 온도가 낮다, 고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외 영상은 온도랑 높이, 그 다음에 적외선 방출 에너지, 방출 복사 에너지, 이 개념들을 정확히 확립을 하셔야 되고요, 색깔에 따라. 그 다음 가시광선 영상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에 따른, 이제는 완전 밤이 아니라 해가 뜨기 전 혹은 해가 진 직후, 이런 식으로 문제 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공부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우주 파트 영상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